안녕하세요. 월요일 출근길 주식시황 글로벌 스탁소 박상주입니다. 오늘도 활기찬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달려봐야겠죠. 지난 주말에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다들 야외 활동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휴가 시즌이어가지고 주말에 차가 그렇게 평소보다는 많이 막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 많은 분들께서 뭐 지방으로든 해외로든 좀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비가 좀 그친 것 같아가지고 수해나 이런 것도 좀 잦아질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자, 이번 주는 이야기할 게 좀 많으니까 빨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한 주간 0.79% 올랐고요. S&P 500 0.9% 올랐고요. 나스닥 1.83% 올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게 이게 다우지수에 대해서 지금 지난주에 뭐 뉴스 매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14연속일 연속 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다. 뭐 한 번 더 올랐으면은 뭐 1870 몇 년도 해서 뭐 이제 최장 기간을 기록 갱신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올랐어도 지난주에 0.79% 올랐습니다. 그렇게 막 변동성이 있었다 어쩌다 해도 나스닥은 1.83%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나스닥 위주의 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우 지수가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다우 지수에 투자해 놓으셨으면은 그렇게 재미는 못 봤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경제 지표부터 좀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2분기 GDP 성장률, 미국의 GDP 성장률이 2.4% 나왔어요. 이게 예상치가 1.8%였으니까 예상치보다도 엄청나게 잘 나왔고요. 전월치 2%보다도 잘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제 소비가 좀 견인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이렇게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그날 증시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고요.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 나스닥이 1% 넘게 오르고 많이 오르고 있다가 중간에 이제 일본의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반락을 했었던 그런 날이었었는데 그날 뭐 이제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도 4.7% 나왔었고요. 그때 이제 또 그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거 예상치 평소라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었는데 그날따라 좀 중요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그날이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증시가 워낙 좋았고 GDP가 잘 나왔었는데 인플레이션도 예상치가 많이 꺾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 그러면은 경제는 좋고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이거 FOMC에서 자신감을 더 미연준이 갖겠구나. 그래서 금리 인상 한번 이어갈 수도 있겠네. 왜냐면 지난주에 FOMC 발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번에는 뭐 금리 한번 인상하는데요. 다음 거부터는 9월 달부터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가 이제 일본에서 일드 커브 컨트롤 조정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그날 반락했었죠. 그게 목요일 증시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증시가 이제 다시 반등했었는데 이제 그 일본의 결과가 낮에 나왔는데 그게 뭐 예상했던 대로였었고요. 그리고 이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일이었었나라는 태도가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경제 지표조차도 잘 나왔습니다. 뭐 이제 금요일날 나온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 이런 거 0.2% 나와서 예상치만큼 나왔고요. 개인 소비는 0.5% 나와서 예상치보다 올랐고요. 개인 소득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0.3%로 예상치인 0.4%보다 조금 낮지만 나쁘지 않은 수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은 반등을 하고 증시가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발표 지금 피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뭐 이제 해지브로 도미노 피자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중요한 기업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메타도 있었고, 그리고 보잉, 그리고 치폴레, 그리고 마스터카드, 뭐 맥도날드, 허시스, 오틀리 다 있었고, P&G나 콜게이트도 있었죠.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실적 결과는 당연히 왔다 갔다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본 중앙은행의 YCC, 일드커브 컨트롤 조정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증시에 큰 영향을 좀 줬는데요. 이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드커브 컨트롤을 0.5%로 한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0.5% 이상이 올라갈 것 같으면 그걸 허용하지 않고 지금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건데 이거를 0.5% 초과를 허용하겠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 루머가 이제 목요일 날 미국 증시 한창인 시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그게 이제 니케이 신문에서 보도가 되면서 이제 충격을 준 거였었는데요. 역시나 이야기한 대로 0.5% 초과 허용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금리 인상 조치를 한 거죠. 이제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데요. 올해 0.75%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0.5%는 캡으로 놓되 초과되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것인데 향후에는 이 캡 자체를 0.75%로 올리겠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계속 인플레이션이 3%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일본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3%가 나오잖아요. 근데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2% 계속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여행 가기 최적이라고 하는 게 엔화 자체도 너무 싸지만 일본 가면 물가 많이 안 올랐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3%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경제가 살아나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런 어떤 그 조치를 내렸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인플레이션 조금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미국 증시가 예민하게 반응을 했는가에 대해서 저도 좀 우려가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좀 알아봤는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의 우방 국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투자가 상당히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라든지 이런 자금들이 미국에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다.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은 워낙 초저금리고 증시도 그동안 안 좋았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 있는 자금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일본의 금리가 점점 올라가니까 자금이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 증시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요번에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을 조정을 하면서 일본 증시가 1% 빠지면서 안 좋기는 했었는데 이게 뭐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장은 소화를 하고 갈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그런 수요가 우려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미국에서도 많이 빠지고 결국에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겠구나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미국 장이 그때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당일날 일본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변동폭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리고 증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날 미국장은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뭐 실적도 있고 그리고 경제 지표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뭐 심하게 반응할 거였나 이제 뭐 단기적인 좀 반응으로 마무리 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에 이제 FMC도 발표되어 있었는데 요거는 사실 뭐 FMC는 요즘 최근 한 1, 2년 동안은 계속 이야기할 거리가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크게 할 이야기가 없어요. 거의 복붙했다 싶을 정도로 비슷한 뉘앙스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한번 하는 건 저희가 다 예상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페드와치의 변화를 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올해는 그냥 금리 동결하고 내년에 금리 인하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거는 사실 뭐 페드와치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트레이더들이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무조건 그럴 거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요건 그냥 참고 정도 하시고요. 지금 9월에 이제 FOMC가 있는데 요게 이제 갭이 한 50일 정도 남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우리는 이제 경제 지표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할게요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증시가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50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까워지면서 점점 이제 FOMC의 영향이 증시에 미칠 것 같고요. 지금은 한동안은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나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실적 좀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이 같은 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둘의 주가는 조금 엇갈렸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다 잘 나왔어요, 사실은. 매출도 이제 서프라이즈 나왔고 EPS는 뭐 5% 넘게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 순이익도 전분기 대비 많이 좋았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사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주가는 왜 빠졌냐? 한 4% 정도 빠졌거든요. 이제 장 마감하고 이게 실적이 다 잘 나왔고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들어서 주가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기대감이 작용했던 거는 거의 순수하게 AI 테마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AI에 대해서 뭐뭐 내놓는 때마다 이제 대박치면서 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번 실적 전반적으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실적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깐깐해요. 투자자들이 굉장히 깐깐하게 이제
이제 실적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 실적 다 잘 나온 거 알겠는데 우리 지금 클라우드 매출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매출을 항상 이제 지난 분기 때도 이슈였고 좀 했었는데 이게 지금 작년부터 돌아보면요.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증시를 억누르고 있었던 건 뭐냐면요. 경기 침체. 경기 침체 온다고 하니까 허리띠 졸라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고비 이제 줄이고 뭐 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매번 이 빅테크 기업들 시장 나올 때마다 너네 클라우드 어떻게 했어? 고객들이 그거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클라우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작용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우려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2분기 때 이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이 26%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6%면 이거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잖아요. 근데 전분기에 27% 증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포인트 둔화했네. 그리고 다음 분기에는 25% 증가한다고 하니까 이거 매분기마다 1%포인트씩 줄어들고 있구나. 결국 너네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세 여기까지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부분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의 AWS 여기가 거의 장악하고 있는 분야이죠. 그래서 두 회사가 이쪽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구글이 후발주자라고 보기도 힘들지만 거의 이제 가속화를 받기 시작한 거는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둘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한 건데 요게 조금 상황이 좀 역전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재밌는 게요. 과거에 저희가 그 구글이 AI 테마 쫙 불기 시작했을 때 딱 내놓고 나서 뭔가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딱 내놨는데 잘 되고 우리 그 검색 서비스 빙에다가 이 AI 접목할게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빙의 검색 시장의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이 거의 뭐 하찮았었는데 이게 점점 올라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구글 입장에서는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스크래치 누가 내는 것 자체가 이거는 완전히 루즈 게임이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어찌됐든 윈윈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빙의 시장 점유율 조금만 올려도 1%, 2%만 올려도 본인들한테는 매출에 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레퓨테이션, 브랜딩에도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구글은 조금만 잃어도 이거는 그냥 뭐 시장 점유율이 꺾이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불필요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반대로 지금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은 누구랑 경쟁하기가 싫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이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구글이 지금 거기서 계속 끼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글은 이 재반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 클라우드를 끌고 가기가 편해요. 저도 Gmail 클라우드 쓰거든요. 이거는 개인이지만 뭐 기업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쪽에 이제 구글이 치고 들어와서 넓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쪽에서는 적어도 클라우드 쪽에서는 윈윈인 게임이 아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손해만 보는 게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많이 엇갈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가 당연히 매출은 마이크로소프트 대비 반 정도 되지만 여기에서 28% 성장했으니까 거기에 조금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또 이런 발표를 했어요. 비용 절감 조금 나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R&D 비용 있잖아요. 기업에 있어서 이제 특히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쪽은 R&D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R&D 비용을 2016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축소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힘든가? 라는 얘기도 있고 올해 연봉 동결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1월에 이제 그 시작해가지고 1만 명 감원하고 있는데 그거 추가 감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 조금 힘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요것도 케바케로 시기에 따라서 이거 감원하고 이거 앞으로 이제 비용 절감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조금 안 좋은 스탠스가 형성됐을 때는 반대로 좀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AI 서비스 요번에 이제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다 접목하고 뭐 이런 거 내놨잖아요. 요거는 매출 기여가 2024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마가 죽은 것은 아니지만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많이 소강된 상태에서는 야 이거 생각보다 AI가 돈 되는데 좀 시간 걸리겠네 라는 평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치고는 사실 주가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해서 총 2.2% 떨어졌으니까요. 뭐 큰 하락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메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메타도 실적 너무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냥 뭐 이제 수요일 날 장 끝나고 실적 잘 나왔는데 뭐 이제 2분기 실적은 다 잘 나왔고 거기에 더불어서 3분기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을 했어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20억 달러 이제 우리가 달성할 것 같다라고 예상했었는데 요거 345억 달러로 늘렸으니까 8% 정도 이제 상승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굉장히 메타가 지금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난해로만 돌아가도 지난해가 뭐예요? 지난해 그리고 지지난해만 봐도 메타는 거의 끝났다. 이거는 끝난 주식이다라는 평가가 컸어요. 왜냐하면 지난해에만 해도 3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야 진짜 메타 이제 끝났구나라고 했는데 작년 4분기부터 해가지고 좀 살아나기 시작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메타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주가가 다른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올라와 있지만서도 다른 빅테크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상반기랑 올해 하반기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조금 다를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작년부터 이어졌던 비용 절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 많이 받았어요. 아, 비용 절감 너네 잘하고 있구나. 와, 잘 축소하고 있어. 막 이제 마진 좀 늘어나고 있네. 요거에 대해서 많이 평가받았고요. 그리고 야, 니네 비용 절감 이렇게 하는데 주가랑 밸류에이션 이렇게 낮네? 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게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6월 30일 기준으로 71,469명이 일하고 있고요. 이게 지난해 대비 14% 감소한 인원이거든요. 그리고 향후에는 직무가 변경돼가지고 뭐 이쪽에 테크닉 하다가 이쪽 테크니컬 쪽으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부 직원들은 연봉을 인상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인 즉슨 이제 점점 아직까지는 이제 구조조정 계속 하겠지만 점점 마무리 단계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거처럼 이 연봉 이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연봉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인해서 마진이 증가하는 걸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주가 상승할 텐데 주가 상승의 요인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중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당연히 AI가 될 것 같은데 이 AI가 메타는 이 관련 상품을 출시를 상대적으로 좀 늦었죠. 당연히 이제 메타버스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그 랭귀지 자체도 내놓고 AI에 뛰어들려고 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AI 테마가 조금 시들기는 했지만 죽지 않은 상황에서 AI 쪽에 이제 테마를 계속 찾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AI 이제 조금 시들시들한데 뭐 새로운 거 좀 찾아볼까라고 하면은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이런 메타라든지 이런 데로 좀 자금이 몰릴 부분도 있고요. 요게 중기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좀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하면 저는 메타버스인 것 같아요. 당연히 메타버스 테마가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죽은 테마가 다시 돌아오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AI 같은 테마가 오지는 않겠지만요. 메타버스 시대가 우리가 모르게 신압으로 지금 점점 침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사실이에요. 저희가 주변을 조금 찾아보면 당연히 이거 뭐 그 메타의 퀘스트라든지 이런 거 쓰는 사람 못 보겠죠. 하지만 이쪽에 또 매니아들은 굳어져 있고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애플에서 비전 프로라는 이제 그 증강현실 되어 있는 그거를 내놨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책정이 됐어요. 근데 그 비싸게 책정된 이유가 뭐 안에 들어가 있는 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메타 퀘스트나 구글 글래스 이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버스가 그냥
이제 그 가상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증강현실로 접목되는 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이렇게 뛰어 들어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쪽 시장이 점점 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애플이 시작을 한 이상 관심을 조금 갖겠다. 근데 이 시장에서 누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지라고 했을 때는 메타버스. 왜냐하면 메타버스에 더 리얼리티 랩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부서를 따로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매출 2.76억 달러 나왔는데 이게 그 순이익을 보면은 이제 계속 적자예요. 이게 뭐 3.39억 달러 정도 적자인데 이게 지금 누적 적자를 보면요. 2019년도 4분기부터 해서 337억 달러가 적자입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실적 발표에서 우리는 이번에 이쪽에도 자본적 지출 많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자이지만 계속 돈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코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 퀘스트가 이 그 메타버스 구글이죠. 고글이죠. 근데 요게 이제 3가 가을에 출시를 합니다. 가격은 뭐 한 470달러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기존 거 대비 한 100달러 정도 올랐고요. 기존의 사용자들이 좀 있으니까 갈아타는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기존 거보다 얇아지고 가벼워졌어요. 저는 메타버스의 핵심은 이 기기의 편리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잖아요. 제가 지금 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4를 쓰는데요. 이게 여기에 이제 VR 기기랑 이런 것들까지 써요. 근데 플레이를 한번 하려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물론 집이 넓어서 그냥 설치해 놓으면 상관없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빼서 끼고 막 치우고 막 주변 정리하고 해야 되거든요.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타버스가 열리려면은 그냥 안경처럼 쓱 끼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 기기도 가벼워지고 얇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메타는 이 메타버스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월 7.99달러인가 그런데 요거 하면은 뭐 게임 2개 무료로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구독 서비스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을 때는 정말 메타가 주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는 좀 그런 테마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쉼없이 달려왔는데 다음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한 여러 개 기업들 또 얘기 좀 해볼까요? 먼저 이제 맥도날드 얘긴데요. 맥도날드가 굉장히 뭐 올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맥도날드가 이제 2019년부터 해가지고 여러 이제 힙한 브랜드들이랑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해가지고 주가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 굉장히 좋은 주식이거든요. 근데 맥도날드 너무 오래됐어. 그 누가 투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채널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빅테크 저희가 다 투자하는 이런 일부 기업들만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하고 진정한 투자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 종목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양한 종목을 이야기하는데 좀 고루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맥도날드 보면은 요번에 실적 잘 나왔어요. 그게 이런 소비 매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매장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글로벌리는 11% 증가했고요. 미국은 1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증가한 거예요. 맥도날드 뭐 이렇게 많이 먹나 싶지만 이제 당연히 이제 글로벌은 중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을 하면서 매장을 열었으니까 갑자기 매출이 올라온 게 있어서 글로벌은 그렇다 치고 근데 미국이 10%나 증가했다고? 이게 의외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6월에 출시를 했는데 우리가 맥도날드 캐릭터 하면은 맥도날드 이름 뭐죠? 광대? 그 친구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맥도날드 6명인가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 보라색 캐릭터가 그리미스라고 하는데 요 그리미스 버스데이라고 하는 상품이 6월 달에 출시가 됐어요. 이거 결국에는 이제 테마로 엮는 거죠. 뭐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출시를 한 건데 52번째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크쉐이크를 내놨는데 그리미스 색깔 같은 보라색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맛은 없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인기를 끌었냐라고 하니까 이게 그 틱토커들 있잖아요. 뭐 이제 MZ세대도 아니고 Z세대라고만 표현을 하던데 더 나이가 이제 어린 친구들이 틱톡 많이 하잖아요. 그 틱톡에서 이거를 먹고 너무 맛없어서 그런 건지 맛있어서 그런 건지 막 쓰러지고 기절하고 이런 것들을 틱톡에서 만들어서 퍼뜨렸는데 그게 밈처럼 퍼져가지고 유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재밌는 아이디어들로
뭐 한정판 출시하면서 맥도날드가 계속 좀 살아나는 것 같고요. 맥도날드는 사실은 굉장히 무난하잖아요. 먹기가. 그래서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장기 투자하기에 나쁜 주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슈가 있을 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돼지고기 썩은 거 유통해가지고, 요게 이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막 불매 운동까지 가고 했었는데, 그때 주가가 잠깐 빠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더라.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 시정하고 하면서 다시 먹는 건데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와, 이 맥도날드 나쁜 새끼들. 이거 뭐 돼지고기 썩은 거를 유통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혹시 그 시청자분들께서 과거에 그 송곳이라는 드라마, 만화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까르푸가 처음에 한국 진출해가지고요. 그 매니저가 이거 무조건 유통기한 지난 거 다 버리고요.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데, 한국인 매니저가 그 라벨 갈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통기간이 지난 라벨을 봤는데 안 상했는데 먹어도 될 것 같은데 하면 유통기간을 그냥 유통기간만 바꿔서 붙여서 파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하는데 처음에 매니저가 그걸 발견하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근데 그것 때문에 마진이 늘어나고 매출이 잘 돼가는 걸 보고 이제 본사에서 칭찬받으니까 나중에는 본인이 그걸 독려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변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결국에 중국에서 과거에 유통했던 돼지고기도 그런 거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런 이슈 있을 때 이런 주식들은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항공주가 지금까지 뭐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 잘 나오는 거 대비 주가는 많이 못 가서 좀 안타까운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유가가 오르는 거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오른 추세에 있다라는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뭐 단기적으로 여행 지금 증가하고 나서 다 좀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거야말로 이제 뉴스에 사고 이제 실제 소식이 나왔을 때 파는 뭐 이런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이제 소식 그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았던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이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요게 이제 미국 국내선 주로 까는 회사인데요. 여기 실적이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는 한 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인건비가 조금 오른 것도 있고요. 항공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중에 그 파일럿이랑 스튜어디스들 그 연봉 협상, 요 얘기가 좀 있는데요. 요 연봉 협상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못했어요. 제가 뭐 정확하게 뭐 파일럿들 뭐 이런 것도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로는 파일럿이나 스튜어디스들은 그 운항을 해야지 기본 연봉 플러스 위험 수당으로 해서 많이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지만 운항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뭐 제 사촌 동생도 이제 대한항공에서 일하는데 막 2달에 한 번씩 비행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연봉은 나오는데 이게 위험수당이 떨어지니까 현저하게 떨어진 거죠. 그리고 운항도 안 하는데 지금 무슨 연봉 협상을 새로 하겠어요. 그래서 요게 한 3, 4년 정도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번에 미국의 항공사들 연봉 협상 다 하면서 막 35%에서 40%씩 인상하고 이런 이슈들이 좀 있는데, 지금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은 그거를 아직 안 한 상태인데, 또 여기에 겹쳐서 이거를 하면은 지금 비용이 오를 것은 명약 관화한 얘기죠. 근데 여기에 겹쳐서 지금 국내선에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 비자 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드 사용액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증가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여행 관련된 그 카드를 긁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부분 국제선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국내선은 그렇게까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팬데믹이 막 확 열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케이 팬데믹 이제 괜찮습니다. 뭐 이제 엔데믹으로 갈 거고요. 여행 마음껏 하세요. 마스크 쓰지 마세요라고 해서 막 여행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로 가려고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왜 이러세요? 이거 오지 마세요. 뭐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지금 국제선을 갈 수가 없잖아요. 초반엔 다 그런 분위기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고, 지금은 이제 해외들이 다 열리니까 해외여행이 많아지는 시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때, 우리나라도 지금 제주도가 불같이 막 터져나갈 듯이 하다가 지금은 해외 일본으로 많이 가고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도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비용 이슈랑 국내선 인기 없는 거랑 이슈랑 해가지고 지금 원유 가격을 빼고라도 다음 분기부터는 이제 비용이 인상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 항공주 있잖아요. 항공주는 참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시기가 많지 않은데, 요번에 그런 시기였던 건데요.
이런 특수한 몇몇 시기를 빼고는 그렇지도 않은 데다가 왜냐면 이제 원유도 있죠. 그러니까 원유 상승하지 왔다 갔다 하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어찌됐든 그 항공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내가 난 그런 어려운 주식은 좀 이렇다고 하시면 굳이 항공주는 손 안 대셔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크록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무지하게 실적 잘 나왔어요. 매출 11% 증가했고 EPS 10% 증가했는데 이거 주가 결국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날 마이너스 15% 정도 갔는데 그 이유 중에 짧게 좀 말씀드리면 그 헤이듀드라고 과거에 인수한 회사 있거든요. 요게 이제 신발이 뭐 미국에서는 좀 인기가 많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리하게 크게 뭐 인기가 없고요. 요게 생각보다 이제 브랜드별로 봤을 때는 크록스는 계속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는데 헤이듀드 매출은 그렇게까지 성장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실 매출 비중이 그렇게 뭐 많이 큰 비중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건가 좀 우려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작용을 해서 크록스는 실적이 많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맥스 요거는 조금 특이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 아이맥스가 지난주에 이제 그 바비랑 오펜하이머 여기 이제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면서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엔데믹 되고 나서 극장 수요가 생각보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인디아나 존스 탑건 빼고요. 인디아나 존스 뭐 유수의 어떤 작품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박스 오피스 매출 크게 올리지 못했거든요. 아직까지도 1위는 그 슈퍼마리오니까. 그래서 이거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극장에 안 돌아가네라고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비랑 오펜하이머가 매출을 뭐 첫 주말만 바비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원 넘게 벌어들였으니까 이제 계속 갱신을 하면서 지금 박스 오피스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수혜를 보는 몇 개 기업들이 있겠죠. 당연히 이제 마텔 제가 다른 방송 나가서 소개한 것도 있고요. 뭐 아이맥스 같은 경우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워너브라더스도 있고 근데 이제 아이맥스가 생각보다 좋은 호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요. 매출은 뭐 당연히 많이 잘 나왔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32%나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31%나 증가를 했습니다. 보유 현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3배, 4배 정도 이제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오펜하이머가 이제 글로벌 스크린 점유율이 20%를 돌파했대요. 아이맥스로. 그러니까 오펜하이머가 개봉을 하고 아이맥스로 이제 개봉을 한 오펜하이머가 이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0%나 되는 거니까 엄청난 거고요. 3,500만 달러나 첫 주에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크린 수주만 해도 상반기에 84개, 2022년도에 보면 47개예요. 그러니까 아이맥스로 좀 수요가 많이 몰린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호재라고 보는 게 이게 아이맥스랑 아이맥스 차이나가 나눠져 있었어요. 중국 비즈니스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아이맥스 차이나에서 했었는데 요거를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롯이 아이맥스에서 이제 중국까지도 컨트롤하게 되는데요. 저는 아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는데요. OTT도 있지만 그 영화가 막 부흥하는 시기에는 극장 가서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액션 영화나 이런 것들을 중국인들이 좀 선호하거든요. 막 그런 것들의 아이맥스가 딱 제격이죠. 그리고 요번에 아이맥스에서 개봉한 게 중국 영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영화들이 아이맥스관에서 개봉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거든요. 다 미국 영화예요. 근데 중국은 중국 자체 영화도 액션 영화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이맥스에서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맥스 차이나는 외국 거 갖고 와서 아이맥스에서 트는 호재도 있고요. 중국 거를 아이맥스에서 틀 수 있고, 그러니까 아이맥스의 매출이 많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점점 이제 그 극장의 변화. 그러니까 지금 CGV 투자할래, 아이맥스 투자할래? 지금 저는 당연히 아이맥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극장은 앞으로 체험 위주의 극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스크린이라고 하면 집에서 그냥 영화 봐도 되죠. 뭐 5.1채널 틀어놓고 이렇게 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극장 가는 이유가 뭐냐면 체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큰 스크린, 훨씬 더 큰 스크린에서 이제 그 사운드랑 이런 걸로 거기에서 아이맥스가 딱 어울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극장의 변화로도 그렇고요. 중국 아이맥스 가져가면서 중국 내에서 매출 변화도 그렇고 저는 아이맥스가 좀 상당 기간 호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아직까지 뒤에도 조금 할 말이 있는데 뭐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잉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2분기 매출,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보잉은 제가 왜 꼭 말씀드리고 싶냐면 보잉은 지금까지 주가가 계속 박스권이었어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거든요. 737 맥스 떨어진 거, 2번 떨어진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뭐 허가도 받아가 출시해 보려고 하니까 부품 조달 문제도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실적이 잘 나왔는데 737 모델을 이제 좀 많이 인도한 것도 있지만 주도한 것은 여전히 이제 787 드림라이너가 이제 주도를 했고요. 737 모델 중에서도 이제 그 복도 하나인 거 우리가 탔을 때 되게 이제 단거리 가는 작은 비행기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가 현재 한 달에 31대 정도씩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향후에는 요거 38대씩 생산을 할 것이라고 늘렸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47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쪽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모델을 낼 수 있다라는 거가 있어가지고 그런 호재가 좀 작용했는데요. 근데 이제 좀 보잉 투자하시려고 하면은 주의해야 되고 할 거는 3분기 전망은 기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2분기에서 실적이 확 튀어가지고 괜찮을 거라고 하면 3분기 매출 전망도 늘렸어야 됐는데 그게 조금 그대로라는 것이 걱정 사항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올해 737이 400대 그리고 787 드림라이너는 70대 인도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 지금 생산 계획이 많이 이제 빨라지고 있어서 737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올해 전망이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확 뛰어들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의미가 있는 변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스권에서 움직였었고 에어버스가 대부분 다 가져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보잉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치폴레가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가 많이 올라 있었으니까 이제 예민하게 반응한 것도 있는데요. 이게 지난 분기에 가격을 한번 인상을 했어요. 치폴레는 이제 가성비 그리고 팁 안 줘도 되고 맛있고 이런 걸로 좀 유명한데 가격을 한번 인상했는데 더 문제는 한 차례 정도 더 인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같은 경우에서는 5에서 9% 사이 예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거든요. 2023년. 근데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더 영향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3분기에는 1에서 5% 정도 매출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가 예상치는 5.9%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3분기 좀 안 좋을 것 같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인상도 있고 매출도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제 주가는 좀 많이 쳐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틀리 요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오틀리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2분기 매출 EPS 모두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이게 올해 전망도 또 가이던스를 낮췄어요. 그래서 지금 오틀리가 상당 기간 조금 안 좋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는 매출 이제 증가세가 전망치가 23에서 28%였습니다. 상당히 높죠. 근데 올해 낮춘 가이던스는 7에서 12%예요.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고 지금 한동안 오틀리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024년도부터는 개선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도 6개월이나 남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3, 4분기 실적을 좀 보면서 그거는 다시 재진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또 경영진이 사업 확장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스타트업인데 확장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지금 작용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역별로 보면은 유럽이랑 미국은 역시 좋아요. 근데 지금 큰 문제는 뭐냐면 아시아가 좀 부진하다라는 얘기고요. 유럽은 보면 국가 확장이 굉장히 순조롭습니다. 이 IR 자료를 좀 보면요. 여러 국가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제품을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오틀리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얀색은 그 바리스타 에디션이고 하늘색 그 일반 맛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갈색 해서 요게 초콜릿 맛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유럽에서는 로우 팻이라든지 하얀 그 하늘색 자체를 4가지 종류로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제품을 좀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까지도 확장해서 유럽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에서는 또 호재가 되는 게 공장이 3개를 이제 운용이 재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코패커라고 하죠. 이제 공동으로 해서 같이 패키징 해가지고 나가는, 결국에는 비용이 한 번 더 나가는 거죠. 아웃소싱 하니까. 근데 요거가 5개나 지금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공장 돌리면서 우리는 요걸로 충분해라고 해서 이제 이 그 운용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정화가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운송 비용도 큰 폭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진은요, 이제 그 지난해는 11%였는데 그거 대비 많이 올라서 19%로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괜찮은데 아시아가 조금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매출 비중이 50%인데 이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오케이 뭐 자, 굳건해진 매출 비중은 괜찮고,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건데 요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보잖아요. 그게 아시아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좀 부진하니까 상대적으로 주가는 상당 기간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차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손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다시 한번 뭐 나는 추가 매입을 하겠다, 아니면 재진입을 하겠다, 이런 분들은 3, 4분기 좀 실적 나오는 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실질적으로 한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많이 확장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중국이나 이런 데가 생각보다는 아직 그렇게 많이 퍼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오틀리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소식이 있을 때마다 요거는 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에 이제 주요 이슈를 좀 보면요. 이제 월요일 날 중국의 공식 제조 PMI 발표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차이신 제조 PMI 있습니다. 중국은 뭐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까도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요. 중국은 지금 그 7월 경제 공작 회의에서 생각보다 좀 과감한 이런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놓으면서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제조 PMI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 기간 동안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또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좋게 나오는 게 오히려 호재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ISM 제조 PMI, 그리고 채용 공고, 그리고 ADP 고용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ADP 고용 변화가 지난달에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갑자기 확 튀어가지고 시장에 이거 뭐야 고용 너무 좋은데 라는 막 이런 우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ADP 고용 변화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조사하는 거에서 변동폭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난달에 49만 7천 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달 예상치는 18만 8천 건이에요. 확실히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볼 수 있어서 신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저에 좀 깔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기준금리 결정 목요일 날 하는데요. 요게 이제 0.25%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영국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0.5% 인상할 예정이었는데 25% 인상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미국 ISM 서비스 PMI 이제 지수 발표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좀 중요한 비농장 급여 실업률 이렇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좀 중요한 지표들이 있어서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도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중요한 기업들 남아 있는데, 뭐 염차이나 소니, 스타벅스, 화이자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퀄컴, 소피파이, 애플, 아마존 이런 목요일 날 다 발표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이제 항상 그 커뮤니티에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녹음하다 보니까 너무 길었는데 저 빨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